안녕하십니까. 세종포럼 인문학 특별 세미나 시대적 화두 신동양 평화론 그 이론과 비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19만 아니면 프레스센터 같은 데를 빌려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행사를 할 건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 위주의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정세 가운데서 이 동북아 쪽은 여전히 위험스럽습니다. 중국의 팽창,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 뒤집기, 그런 어떤 흐름이 계속되면서 특히 또 우리 한국은 남북이 분단된 어떤 상황에서 전쟁 위협이 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동양평화론을 내세웠던 안중근 의사를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동양평화론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신동양평화론이 어떤 개념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안중근 의사가 부르짖었던 동양평화론을 어떻게 개성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저희들이 문을 연다는 생각으로 이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발제문을 만들어 주신 세 분 전문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숭실대 초빙 교수이시고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신 구미정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구 박사님은 천주인, 천주교인 안중근의 의기로 보는 동양평화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복회 학술원장이시고 역사학 박사이신 김병기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 원장님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그 사상적 배경과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시고 역사학 박사이신 이덕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덕일 박사님은 동양평화론을 현재에 되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환타임스 대표이고 저희 세종포럼 회원인 김인배 대표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CCBP 편집국장이고 역시 저희 세종포럼 회원이신 김용호 국장 모셨습니다. 뭐 아주 어설픈 장소고 여러 가지 불비합니다만은 내용만큼은 제가 미리 제출해 주신 발제문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참 흥분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세미나가 커다란 역사의 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포럼 인문학 특별 세미나에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신동양평화론이라고 화두를 주셨는데요. 저는 신까지는 굉장히 해안이 부족해서 어렵고요. 그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소화하기도 급급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안중근의 의거, 특히나 올해가 안중근 의사가 리슨 감옥에서 사형당한 지 110주년의 해인데요. 이것을 나름대로 그분이 감옥에서 쓰다가 마셨던 유고작, 미완의 유고작으로서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기독교적 시각에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라고 했을 때 그분이 다묵, 토마스 안중근, 그리고 아버님 되시는 안태우님은 베드로, 이것을 빼놓고 그분의 의거를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저 저의 좁은 소견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그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밑절미 중에 하나인 천주교인 그리고 천주인으로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1879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황해도 해주 출신이신데요. 조선 왕조의 끝자락에 태어나셔서 대한제국의 신민이 되셨다가 대한제국과 함께 명운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남 이승만보다 4살 아래시고요. 도산 안창호보다 1살 아래시고, 만해 한용운과는 동갑이시고, 단재 신채호보다 1살 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어나신 안중근 의사는 다른 분들하고 아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분들은 한일 병탄과 더불어 존재감이 두드러졌다면 안중근은 한일 병탄에 앞서 일본 제국주의의 순회를 직접 처단함으로써 동양 평화를 이루고자 한 행동파라고 하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보여집니다. 행동파로서 그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4가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상남자로서 내가 평생토록 즐겼던 4가지가 있다. 이걸 안흥칠 역사에 남기셨죠. 첫째는 친구와 의를 맺는 것이요. 둘째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요. 셋째는 총으로 사냥하는 것이요. 넷째는 날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책상머리 공부하는 조금 거리가 먼 행동파로서의 기질을 어릴 때부터 드러내셨는데요. 그분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당신의 이러한 모양새 자체,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안중근의 자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른바 종교적 소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낸 분의 뜻이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그분의 자의식 가운데 천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좁다란 의미의 천주교인과 달리 그분은 하늘이 자기를 이러한 모양새로 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략과 실천하는 모양새들이 있겠지만 안중근 의사께서는 스스로 총을 잡으시고 그렇게 의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의병 활동을 볼 때 눈여겨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만국 공법에 호소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일화를 들어봅니다. 1908년 6월 의병 참모 중장으로서 그분께서 함경북도에서 일본 군대와 격돌을 합니다. 일본 군인들이 잡히죠. 바로 그때 포로로 붙잡힌 일본 군인들에게 이렇게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은 일본국 신민이고 포로다. 천황은 지금 동양 평화를 이루고자 하고 대한 독립을 약속했는데 왜 이 천황의 성지, 거룩한 뜻을 받들지 않고 이렇게 조선과 싸우고 침략하냐 꾸짖습니다. 요 대목에서 살짝 불편합니다. 안중근의 천황 인식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여야겠습니다. 안중근은 천황의 뜻은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굳건히 하는 것인데 이또 히로부미 늙은 여우와도 같은 그가 권력을 남용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인식합니다. 이것은 일본 제국의 문제 자체가 천황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뒤늦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의 제국헌법은 그 근대 국가로 포장해서 나아가는 방식이었지만 굉장히 완전히 그 후진적인 제국주의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본을 신도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에 국가 자체가
종교 집단인 일본의 천황은 신성하여 이렇게 만세 일계로 계속 내려오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현인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보다 그 임금을 밑에다 놓는 방식이 아니고 초법적인 것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할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아래 이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근대 국가의 모양새를 전혀 갖추지 못한 후진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천황 인식은 살짝 비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천황제 자체가 문제라고 간파하고 천황을 제거하고자 시도한 아나키스트 박열이나 한인애국단 이봉창 의사에 비하면 좀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한계는 여러 학자들이 엄밀히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만국공법에 대한 그분의 이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포로로 붙잡힌 일본 군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이또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천황의 성질을 받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주물러서 일본의 하층 계급인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총알바지로 남의 나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중근이 그들을 살려보내죠. 근데 목숨만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는 야단 맞습니다. 총포까지 내어주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총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중근 밑에 있었던 장교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 의병 잡으면 다 죽이는데 우리가 뭐라고 왜 살려보냅니까? 바로 그때 안중근 의사가 기대는 이론 근거가 만국공법입니다. 현재 만국공법에는 사로잡은 적병을 죽이라는 법이 없다. 적당한 곳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배상을 받고 돌려보내는 것이 문명국이 할 일이다. 장교들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신앙에 호소합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폭행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일이다. 우리들마저 저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럽니다.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국제법 질서와 그 만국공법을 떠받치는 밑바탕에 모든 인간은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정신을 믿었기 때문에 안중근은 이렇게 고결한 어떤 인권 의식으로 야만적인 행동을 삼가라고 부하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천생 천주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오전 10시경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개인적 원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억압당하는 민족의 분노라고만 그렇게 단순히 치환할 성질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의거는 동아시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이또의 야욕을 드러내기 위한 폭로하는 작전이고요.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제국의 심장부에서 전쟁의 총알바지로 산화할 일본의 하층민들에 대한 연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풍미했던 지식인들 사이에 풍미했던 만국공법의 위선적인 허상입니다. 만국공법은 이 당시에 동아시아를 사로잡은 하나의 국제법 질서인데요. 세세한 이야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차치하더라고요. 하더라도 만국공법을 가장 먼저 활발하게 활용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후키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과 더불어 1860년대 명치 유신이 일어날 무렵에 일본의 사상가들을 뒤흔든 두 권의 책을 뽑자면 서양 사정과 그 다음에 만국공법이거든요. 조선의 만국공법이 소개된 것은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에다가 선물처럼 갖다 앵긴 책입니다. 표면상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국공법은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들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완전한 승인을 얻은 문명국, 그 다음에 부분적인 승인만 확보한 반미개국,
그리고 단순히 인간으로만 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땅 그리고 인간으로만 승인된 미개국이죠. 이 가운데 만국 공법을 적용하는 평등한 카운터파트로는 당연히 문명국입니다. 야만적인 미개국은 만국 공법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개국은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 미개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만국 공법의 질서라는 것이죠. 여기에 서구 제국주의의 숨은 인류의 문명과 야만으로 구분하는 그 이원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왕조 내내 뒤흔들었던 그 화의관,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화의관의 서구적 버전이 바로 만국공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국공법에 기대어 야만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안중근의 이상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일본 본토는 정한론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1858년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죠. 그리고 일본의 사절단이 미국에 가서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어필을 합니다. 바로 그때 미국이 들고 나온 만국공법의 논리가 너네는 아직 헌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 시스템 또한 구미 각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 개정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그 종로에서 뺨 맞고 뭐 어디 가서 푼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일본의 자존심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 몰락한 사무라이 계급의 명치 유신으로 이 분노를 밖으로 돌릴 겸, 그리고 일본의 헌법 질서를 굉장히 군국주의적으로 다시 체결할 겸 그 에너지를 모아서 쏟아야 하는 대상이 바로 조선을 치자고 하는 이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헌법을 완성한 순간 아시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지적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독일과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죠. 독일과 영국에 가보니까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한 이데올로기 기반을 바로 기독교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리였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을 이토 히로부미가 제국헌법에 응용한 것이죠.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붙잡히셔서 졸속 재판을 받으십니다. 1910년 2월 7일 1차 공판이 열린 이래 사형이 연도되기까지는 고작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월 14일에 사형이 연도되고 15일에 동포들에게 유언을 남긴 뒤 17일부터 동양 평화론 집필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고작 32살입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어떻게 한 2, 3일 만에 책을 쓸 수 있을까요? 멘탈이 얼마나 강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에 당당하게 항소를 포기하는 배짱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항소하지 말아라, 비굴하게.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다 같이 만난다. 그래서 이 가정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내세관과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덜어는 신앙인이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느냐, 왜 살인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윤리적 질문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느냐, 당연히 대답은 노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께서 제1차 공판 때 이렇게 재판장에게 대답한 데서 그의 의거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의병 참모 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하얼빈에서 전개하여 이토를 죽인 것이지 결코 나 개인으로 결행한 것이 아니다.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실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포로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의 살인 피고인으로 이곳에서 취조를 받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여전히 만국 공법에 호소하면서 일본이 선진적으로 먼저 국가의 시스템을 근대 국가로 바꾸었으면 나를 포로로 제대로 대우하라, 이렇게 어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굳이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바꾸어 물어보아야 합니다. 군인이 적장을 살해한 행위는 정당한가? 당연히 정당하죠. 전쟁 중인데요. 말 그대로 그분은 동양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논리의 허구와 위선을 밝히고 진정한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의 독립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그 논리를 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두 분의 역사학자께서 좀 더 면밀하게 짚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런 수사학이었습니다. 철학에서는 소피스트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소크라테스 수사학을 중시하잖아요. 미완의 동양평화론에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상대방인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 수사학적 기술의 하나로 인종주의에 호소합니다. 말하자면 백인들은 다 나빠요. 그리고 황인은 그동안 오로지 문학에 힘썼어요. 이렇게 막 전쟁하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제국주의 이런 거 말고요. 아주 높다란 인문학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기 나라만 조심스럽게 지킬 뿐 우리가 서구를 침략해 들어간 적이 있냐 이런 논리를 하시면서 한중일이 손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러일 전쟁 일어날 때도 한국과 중국이 너희를 얼마나 도왔냐. 그런데 왜 러일 전쟁에 강화 회담을 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 다 놔두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중일이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면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뻗쳐오는 환란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은 황색 인종과 백색 인종의 경쟁이다. 이제 이분은 이런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에 호소하면서 사실은 동양평화론의 이론을 닦으려고 하십니다. 일본에게 백인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동양평화에 헌신하라고 주문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 대목에서 그분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백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일본이 러시아를 끝까지 압박해 화를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고 은밀하고 궁색하게 먼저 강화를 요청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떼시면서 더구나 러일 강화 담판을 미국 워싱턴으로 정한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통탄에 맞지 않으시죠? 미국 대통령이 노련하고 교활한 수단으로 일본 외상을 농락해서 고작 바다에 떠 있는 섬 몇 개 조각, 뭐 이렇게 좀 버리는 배, 철도 이런 찌끄러기 준다는 배상금 나열하고 이거에 현혹돼서 미국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러시아가 승리해서 담판하는 자리가 워싱턴이었다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겠느냐 이러면서 그 동양이들끼리 뭉쳐야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역전된 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오늘의 시각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시대에는 살짝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일본과 미국 그리고 아베와 트럼프가 짬짬이를 하면서 한반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오늘의 현실을 되짚으면 그분의 발언은 결코 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언으로까지 들립니다. 어쩌면 안중근 의사께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해서 저렇게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개신교인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는 이른바 미국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 언제나 미국에 대한 손톱만큼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광장 정치를 할 때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그런 그 메이드 인 USA 기독교를 가지고 유통시키고 있죠. 한국 개신교의 고질병인 숙미주의가 오늘날 보수 기독교인들의 구구 정치를 떠받치는 이데올로기적 자산임을 생각할 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기독교적 독해가 굉장히 묵직한 숙제로 다가옵니다. 진화론이 풍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분이 생각한 대로 문명한 시대이기는커녕
이른바 동서양 육대주의에 서로 전쟁의 광기가 끊일 날이 없는 그런 시대죠. 독일의 천주인이었던 디트리 보네포가 1945년 연합군이 당도하기 겨우 한 달 전에 형장의 이슬로 속절없이 쓰러졌듯이 안중근 의사에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동양평화론을 다 쓰고 죽고 싶었다는 그분의 바람은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마지막 유언을 묻는 간수에게 이 기회에 동양평화 만세 삼창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도 거부당했습니다. 본래 그분이 원한 사형 집행일은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 오전 10시에 일본은 보란듯이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그 시간에 맞춰 그분을 형 집행을 시켰습니다. 안중근이 원한 사형 집행일 3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천주인이었던 셈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의 빛에서 조명합니다. 그에게 교수단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룩한 성단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이 한 발 두 발 다가오는 중에도 32살의 안중근 의사께서는 자신을 무료 변론했던 일본인 변호사를 회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로서의 천주교는 야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천주교 미텔 주교는 살인자에게는 종부성사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과 일주기 행사 이런 데는 꼬박꼬박 참석할 지언정 등을 돌리고 맙니다. 심지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빌렘 신부가 미텔 주교의 허락도 없이 가서 종부성사를 베푼 사건을 두고 미텔 주교가 빌렘 신부를 추방해버립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는 이 카톨릭의 계급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은 사상의 독립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총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사대주의를 다 거부합니다. 당시에 개신교인들은 미국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영어만 배우면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에게도 프랑스 신부 쫓아다니면서 불어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 진리는 믿을지언정 외국인의 마음은 믿지 않겠다.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의 노예가 되고 영어를 배우면 미국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불어를 배우면 프랑스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이 대목에서 굳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야스퍼스의 논제를 꺼낼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 카톨릭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 유럽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민주주의를 여는데 밑절미가 되지 못하고 구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계급주의 한계를 뼈저리게 알고 계셨죠. 보편 진리를 가장한 로마 카톨릭은 이 땅의 특수 역사에 눈을 감았습니다. 인종차별에 가까운 무시와 모욕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으로 손꼽히는 백오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모두 개신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개신교도 물론 소수입니다.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권력에 야합하고 조선 총독부에 기여하면서 징용, 위안부 다 끌고 가는데 헌신하기도 했죠. 일본 정부를 의식한 미텔은 안중근을 일방적으로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의 살인 행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텔의 친일 행각은 제국주의와 야합한 종교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한국 카톨릭이 이 땅의 역사 앞에 참여한 것은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침묵하고 조용한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립을 지키는 것이 평화라고 말하는 그런 허위의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침묵이나 중립이라고 하는 논변은
강자를 옹호하는 무책임한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평화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소리칠 때 강자들이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돌들이 끝까지 소리치라고 성서는 또 이야기하죠.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부당한 폭력에 온몸으로 저항하지 않는 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서 마테오 복음서 5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제 발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복회 학술연구원에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시대적인 배경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세를 보면은 최근의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정세를 보면은 한말 시대에 그런 국제 정세와 비슷하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소위 동북아 균형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균형론조차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균형론, 중재자가 된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영세 중립국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영세 중립국도 힘이 있어야 중립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 고종이 영세 중립국을 하고자 했으나 강대국들이 그것조차 얘기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이 동북아 역사의 중재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그때로 치면 사치였던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1910년대 이전에 그러한 정세들은 우리가 보면은 러시아에서 소위 동진 정책을 하고 러시아가 우랄 산맥을 넘어가지고 동쪽으로 진출해 왔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기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동진 정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쟁취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남진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만주 쪽으로 눈을 기울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고 거기에 건설을 한 이후에는 바로 놓는 것이 시베리아 철도를 놓습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놔가지고 소위 모스크바 또는 생테르츠부르크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철로로 연결해서 그 소통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1년에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시베리아 철도 같은 거는 그 제정 러시아의 많은 그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썼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이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의 그 부동항을 찾기 위한 정책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갔을 때는 영국이라는 데서 막히게 되죠. 그러니까 동양으로 들어왔는데 동양에는 일본에 막히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일본은 또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영국하고 가까워서 영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동양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영국보다는 만만한 일본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위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뭐 이때 이미 일본은 청일 전쟁을 이겼던 승기를 이어가지고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데 러일 전쟁은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 이거는 전쟁 이 게임이 안 된다. 소위 결란으로 바위치기다 할 정도의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는데 이 러일 전쟁 직전에 미국과 특히 영국이 많은 군수물자를 지원해 줍니다. 일본에. 그래서 그 자금과 군수물자를 가지고 러일 전쟁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여기에서 뭐 청나라라든지 미국은 뭐 직접 개제할 그런 처지가 안 됐고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생각해 보면 국제 정세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한쪽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미일 여기에 이제 한국이 같이 돼 있는 것이죠.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어정쩡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그대로 다시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을 보면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일본, 한국 또 여기에 북한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러한 각축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과연 동양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과연 옛날에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던 동양 평화론, 요즘에 이게 100년 후에 다시 우리가 화두로 가지는 것이 신동양 평화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될 것이며 또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가, 그리고 또 진정한 동양 평화론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눠드린 발제지에 있으니까 거기 중요한 것만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양 평화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 조선 지식인들이 상당히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동아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것이 서양과의 동양의 차이, 이런 걸 얘기하죠. 아까 앞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양의 인종론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서양의 인종론과 동양의 인종, 여기서 동양의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 지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지금의 국제 정세도 당시만큼이나 치열하고 복잡하다, 이런 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한 것 같이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주제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의궤의 전말, 이건 아까 뭐 앞에 발제해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책을 쓰게 되죠. 안 의사가 여성 감옥에서 안흥칠 역사라는 자전적 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포부,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집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양평화론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 또 해외나 국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배경들이 이제 그 러일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사실 러일 전쟁 때부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그 단초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조선의 토지를 수용하는 정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에서의 그 황무지를 개척하겠다, 이런 핑계,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군수 물자를 저장해 놓을, 또 보관해 놓을 그런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국토를 유린하면서 수탈해가는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때 상황을 보면은 아까 잠깐 서두에서 얘기한 것 같이 러시아의 동진 정책과 그 다음에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대륙 정책,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베리아 철도를 놓은 이후에 시베리아 철도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청 철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 동청 철도는 대체적으로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리, 그 다음에 수분화, 대련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대련과 여순에다가 부동항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 하에서 이제 러시아는 동진 내지 남진 정책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소위 동양의 패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동양의 패자가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은 이런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데
중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시대적인 배경은 그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거의 전말을 좀 정리를 하죠.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그 다음에 한말에는 상당히 그 조선 사람들한테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이토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는 안중근 의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 지금 경부선이죠. 경부선이 개설된 다음에 그 경부선을 타고 이토가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수원에 천안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안양 지역에 사는 원태우라는 인물이 철로에다가 돌을 깔아가지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죠. 또 그것이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 하니까는 실제로 그 원태우는 돌팔매로 이토 히로부미가 지나갈 때 열차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실제로 유리창이 깨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약간의 부상을 입기도 했죠. 그래서 원태우는 체포가 돼가지고 모든 고문도 받고 하는데 또 원태우뿐만 아니고 또 보니까 정재홍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농상소라니까 누에 잠업하는 데가 지금 성북동에 그 흔적이 있는데요. 그 농상소를 개설하는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기념식을 하는 거기에 분명히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지고 총을 숨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포사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인들한테는 아주 원수 같은 그 존재였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것이 이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시도가 이제 되고 그게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 지역으로 망명을 했다가 거기에서 동의회라는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동의회는 러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최재형이 이제 총장을 맡았는데 그 동의회 산하에 또 동의 단지회, 단지회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가락을 끊었다는 의미에서 단지회죠. 그래서 이 동의 단지회를 하면서 여기에 회장을 안중근 의사가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동의 단지회를 하는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 러시아의 대장 대신 코코부체프와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각 신문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이 기회다 착안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나와서 이제 동지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덕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통역으로 이제 유동하라는 젊은 사람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이 네 사람이 안중근을 포살할 그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현장을 답사하고 두 군데를 선정합니다. 하나는 하얼빈, 하나는 하얼빈 못 미쳐 채가구라는 그 역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채가구와 하얼빈에서 서로 나눠가지고 이제 거사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우독순과 조도선은 채가구에서 거사를 맡고 안중근과 이제 유동하는 하얼빈에서 한다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채가구에서는 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채가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독순과 조도선은 그 러시아 헌병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감금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1909년 10월 26일 역사적인 날이죠. 이날 오전 9시 하얼빈 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한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얼빈역으로 갑니다. 그래 하얼빈역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경계가 삼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얼빈 역투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이면서 동양 평화의 교란자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 열차가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대장 대신 코코프체프가 열차까지 들어가서 이등방문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20분 후쯤에 그 수행원을 거느리고서 이제 군악대 주악을 맞춰 가지고 의장대를 사열하는 그 순간에 안중근 의사가 총을
발사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죠. 그냥 사진에 나타난 얼굴만 보고서 저격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3발의 총을 쏩니다. 그래서 가슴에 2발, 그 다음에 복부에 1발, 이렇게 3발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하니까 또 일본 사람, 같이 생긴 사람한테 3발의 총을 또 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얼빈 주재 총영사, 그 다음에 국내부 비서관, 그 다음에 만철이사, 정확하게 한 사람씩 총을 쏴서 다 명중을 시키죠. 그래서 이 3사람까지 쓰러져, 사실은 전부 다 6발의 총을 쏴가지고 3발은 이토 히로부미를 맞추고 나머지 3발은 안중근 의사가 긴가민가한 일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던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잘 아는 코리아 후라, 대한국 만세 하는 그 삼창을 했다 하고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 검찰관한테 정확하게 안중근 의사는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성명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대한국인 안응칠이며 연령은 31살, 신분은 대한의군 참모총장 겸 특파 독립대장으로서 자신은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적의 괴수를 처단 응징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응칠이라는 이름은 러시아에 망명해서 따로 불렀던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응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러시아 검찰관한테 풀려갔다가 바로 이제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자신의 행동은 떳떳했다 이런 입장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자서전인 안응칠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거가 정당하다는 걸 밝히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게 되는 것이죠. 이 2가지는 사실은 옥중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당히 우리가 좀 중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동양평화론을 얘기할 때 물론 동양평화론 앞부분을 집필하다가 마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옥중에서 집필한 거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집필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흔히 많은 학자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나 조선상고문화사 허점이 있다, 또는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분은 그 집필을 어디서 했습니까?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 그런 걸 지적하면 안 될 일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안중근 의사께서도 안응칠 역사에 이제 자기 이야기지만은 동양평화론 이것이 즉석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안중근 의사께서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을 감옥 안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집필하면서 자기의 의거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결국은 동양평화론도 일제간계에 의해서 약속은 했다가 약속을 번복해서 완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2가지의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 이것이 이제 집필이 되면서 그 의지는 2가지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동양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한결같은 안중근 의사의 이제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시하는 것은 동양평화론인데 여기에 이제 체제는 대개 한 5가지 체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과 그 다음에 전감, 그 다음에 현상, 복선, 문답 이렇게 5가지 체제를 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서문은 완성을 하고 전감을 쓰는 도중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현상과 복선과 문답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의 안의사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그 대화를 했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평화론 안응칠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순국한 후에 바로 세상에 알려지질 않았어요. 이것은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날까봐 극비 상황으로
해서 심지어 가족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압수돼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뭐 거의 60년이 지난 1969년 일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경국제한국연구원에 있던 최소면 원장이 고소점에서 안중근 자서전이라는 제목하에 일부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부터 또 10년 후에 또 1979년에 제1교포 교수였던 김정명 교수에 의해서 소위 이제 안중근 전기 및 논설이라 하는 이런 자료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안흥칠 역사를 실제로 집필을 하셨구나,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양평화론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실제 구체적인 동양평화론은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이후에 안중근 의사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안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안중근 의사전, 안중근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박은식 선생이 이렇게 썼던 안중근전,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지역의 학자였던 계봉우, 그 다음에 홍원, 이건승, 김태경, 그 다음에 중국 학자였던 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육,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자명한 학자 문인들이 앞을 다퉈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전기를 발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안중근 의사는 사실 순국한 이후에 거의 뭐 그 신적인 존재, 또 뭐 일부에서는 뭐 신불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존재로서 이제 추앙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김구 선생이나 아니면 김산 같은 이런 그 인물에 의해서 안중근 의사는 한민족으로에게서는 남과 북을 동시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통일 한국에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겠느냐 하면 바로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안중근 의사는 남과 북에서 공정하게 이제 그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순국한 이후에 안중근 의사는 뭐 국내는 물론이고 뭐 해외에서까지도 상당히 추앙을 받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그 문인이었던 노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의 4억 중국인은 부끄럽게 여기고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죠. 이게 중국은 4억이나 인구가 되는데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 하나를 죽이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까지 자책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실제로 이제 안중근 의사가 활동하던 러시아 지역에서는 실제로 안중근 구출 운동을 전개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병들도 체포가 돼가면 의병에 수하해서 그 의병 대장을 구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체포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안중근 의사 구출 작전을 전개를 하다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후에는 안중근 그럼 의사의 유지를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유지 계승으로 이제 나가게 돼서 주로 이제 러시아의 대동공보라든지 권업신문 같은 이런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안중근을 추모하고 또 그 뜻을 계승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뭐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미주 지역에서도 주로 이제 신한민보라든 이런 언론을 통해 가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만주 지역에서도 뭐 신흥무관학교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이런 추도식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신문에는 뭐 수차하고, 그다음에 각지에서 연설회라든지 그다음에 연극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무수하게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민족 정신의 발로였던 것이고, 또한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여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추모,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1909년에 안중근 의사의 이런 순국을 뒤이어 가지고, 또 이런 의열 활동을 뒤이어 가지고 계속해서 김상옥 의사라든지 나석주 의사,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열 활동이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바로 안중근 의사의 그런 의열 활동 또 순국 활동은 바로 이후에 그런 의열 활동의 모범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렇게 이런 분들의 피 흘린 대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체적인 발표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있는 이덕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동양평화론을 현재에 되살리는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두 분 선생님들이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동아시아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신동양평화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동아시아는 다 이제 분쟁 중이죠. 그런데 1945년 일제패망 이전과 다른 것은 1945년 이전에는 일본이 주로 이제 공격하는 쪽이었고 가해하는 쪽이었고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해서 방어하는 그런 이제 단일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 이제 공격하는 쪽에 그 패권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타나면서 과거에 이제 단일 구조가 지금은 이제 이중 구조 또 이제 복합적인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패권을 추구하는 데서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무력뿐만 아니라 다들 여기에 대한 역사적 주권 이것을 갖다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밑바닥에 담긴 것을 보면 이 역사적 주권을 토대로 어떤 이제 자신들의 어떤 패권 추구나 침략 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화하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안중근 의사가 제기했던 동양평화론을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되돌아보는 것은 되돌아보고 현재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되살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상황을 보면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으로 치면은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요체가 다들 뭐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독립된 독립국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서구 열강에 이제 대항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섣불리 중국 편에 서가지고 미국을 비판하기도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2021년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대만 관계의 기본조약이 이제 대만관계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6항 보증을 6항의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국방수권법 초안은 비평화적 방식으로 대만의 앞날을 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서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결국 중국이 지금 대만을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장악하려고 할 경우에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인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한국은 과연 어디 편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최근에 이제 니미츠함하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태평양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그 베트남과 1974년 이래로 이제 분쟁 지역인 파르셀 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강행을 하니까 미국이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군사훈련을 이제 강행하는 것인데,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미국이란 나라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과거에는 미국이 그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하고 카스트라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에 그 일본이 이제 한국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용인했던 그런 이제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국은 동아시아를 놓고 볼 때 최소한 그 동아시아의 그 영역을 직접 지배하겠다라고 이제 나오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 그러니까 그 최근에는 일국 양제를 포기하는 홍콩 보안법을 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과거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독립국으로서 이 평화롭게 지내면서 서구열강과 싸우자, 이제 이런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기는 상당히 이제 힘들다 하는 이 상황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행태는 최근에 이제 구단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구단선이 뭐냐면 중국 그 남방 해역의 U자로 아홉 개의 선을 그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중국의 뭐 그 해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선들을 기준으로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요 200캐리까지 주장하는, 상당히 이제 뭐 단순한 패권 추구가 아니라 이제 침략 행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중국의 구단선에 따르면은 그 필리핀,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같은 여러 나라들이 그 중국과 이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이그의 네덜란드 헤이그의 본부를 둔 이제 국제상설재판소에서 2018년 중국은 구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국에서 물론 이제 즉각이 거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제가 이제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역사적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영역을 우리 거다라고 주장할 때 그거에 대한 이 역사적 권리, 과거에 그 자기들의 땅이었는가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컬 라이트, 그러니까 역사적 권리가 대단히 이제 국제법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상설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니까 2018년에 중국에서는 자기는 인정 못하고 이것이 이제 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제상설재판소는 뭐 그 국제상설재판소가 반드시 필리핀에 유리하게 무조건 친필리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안중근 의사가 그 생존해 계실 때 이분들이 계속 우리 독립운동을 희구했던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만국공법과 상당히 닿아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실제 중국은 이런 식의 지금 국제상설재판소의 이 판결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그은 이제 선을 근거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한 이제 중국 남방에 7개의 산호초 같은 섬을 인공 유인 섬으로 만들고 그곳에다가 뭐 해군 부두도 만들고 공군 비행장도 조성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 함대도 거기에 이제 주둔시키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들도 군용기들도 거기에 이제 주둔시키고 하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패권 추구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우리가 가끔 뭐 보도에서 보면 미국이 뭐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가지고 그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 작전의 명이 항행의 자유작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그 미국이 그 대한 정책에서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이제 못한 부분도 비판하는 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말하는 이제 항행의 자유라는 것은 중국 일방적으로 그 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 지금 우리가 만약 미국 아닌 어떤 나라가 지금 이 중국과 맞서가지고 그런 중국 일방적으로 200캐리 해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항행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그 위기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 국민들이 크게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의 상황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본의 이제 아베 신조 총리는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이제 국가를 개혁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그 선두에 헌법 개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헌법 개정은 단순히 일본 국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패전 후에 만든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당시 이제 그 패전 이후에 헌법을 만들면서 그 전문의 3가지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주의 원칙입니다. 그 평화주의 원칙은 뭐냐면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결의한다.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게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다. 이것이 이제 일본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평화주의입니다. 이 평화주의의 전문을, 이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바로 구항이죠. 그런데 이 구조를 갖다가 지금 아베가 계속 이제 개정하겠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 구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그 다음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해 공군과 그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대를 갖지 않겠다. 그리고 국가의 교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 그 구조가 바로 일본이 그동안 수많은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갔던 그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는 그러니까 이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가지고 일본이 합헌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베 내각은 이 헌법 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집단적 자기방위라는 거예요. 집단적 자기방위 결의안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일본은 어떤 나라가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위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적 자기방위 이 결의안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와 그러한 공격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이 국가가 공격을 당했거나 이 공격당할 우려가 있으면 자위대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국가가 어디겠어요? 이거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뭐 새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이 과거부터 그 과거의 그 침략 전쟁으로부터 아무 이제 그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그 일본은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1조가 뭐냐면 중국은 조선국이 독립자주국가임을 확인한다 이거예요. 이 조항이 일본이 이 2조가 요동반도, 대만, 평화열도 등을 조차한다라는 거였는데 이것보다 더 앞서 나온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그 중국은 조선국이 독립자주국가임을 확인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일본이 조선이 독립자주국가임을 선언한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결국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아베 내각이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가지고 합헌적으로 자유대를 보유할 경우 이 경우에는 여차하면 그 어떤 구실을 붙여가지고 한국을 다시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19세기 말에 일본 구구 세력들이 만든 개념이 이제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권선은 자기네 영토를 뜻하고 이익선은 일본의 이익과 긴밀히 이제 관계된 선인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을 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베 내각이 2014년도 결의한 집단적 자기방위 결의안은 바로 이거에 이제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우익들이 그 과거의 침략 전쟁에서 어떠한 역사적 교훈도 이제 얻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이런 현상은 동아시아 그 정세가 어떻게 보면 청일 전쟁 이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안중근의 뭐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 쭉 쓴 거는 나눠드린 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동양 평화론을 어떻게 이제 현재에 되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일본이 다 같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양국의 패권 추구는 전부 다 이제 잘못된 역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위대를 합헌적 군대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세층 말하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을 때 그 첫 번째로 일본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뭐 예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자위대의 무력 행사 대상이 독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이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독도를 지금 미국의 양해만 얻으면은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1차 사료로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과거의 1차 사료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대단히 우세합니다만 그동안 일본은 특히 일본 구구파들이 남한의 친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비롯해서 뭐 체제비, 뭐 생활비까지 대줘가면서 친일 논문들,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을 쓰게 한 게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공부 이렇게 조금 깊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죠. 도대체 정치권이든 관료든 언론이든 이걸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보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 독도는 일본 거라고 버젓이 논문을 쓰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로 만들었는데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제가 속했던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를 비롯해서 몇몇 이제 민족사학자들이
많은 노력 끝에 그 지도 발간을 막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그 지도가 동북아 역사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 발행으로 그 동북아 역사 지도가 발행되었을 경우 독도 끝까지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독도 침략하고 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지도 갖다 대고 이 한국 정부에서 만든 지도에 독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재판관이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저희가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대한민국 과연 나라라고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바뀌더니 또다시 이 지도 다시 발간하겠다라고 했다가 여기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동북아재단 해체운동 벌이니까 그제서야 좀 잠잠해졌죠. 또 박근혜 정권 때 국제교과서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큰 이제 소동을 겪었는데 그럼 지금 사용하는 거민정 교과서와 그 당시 국정교과서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현재 남한의 이 거대한 친일 구조, 요 친일 매국 학자들, 일본 구구파에 돈을 받고 독도는 일본 거라고 논문을 쓰고 뭐 동북아 역사 지도로 만들고 하는 요 사람들의 이 친일 학자들 카르텔이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이런 점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해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남한 내에 이 친일 매국 사학자들 중심한 요 친일 그 학맥 구조 요거를 해체시키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를 달성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상설재판소에서 중국에 대해서 역사적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역사적인 권리로 따지면은 과거 역사 사료를 가지고 따지면은 지금 중국의 하북성 일대까지는 과거 우리 역사라는 사료가 엄청 많죠. 또 일본 열도, 일본 야마도해 자체가 백제의 제후국이었다라고 하는 사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들이 제대로 밝혀지면 중국에서는 뭐 한국이 역사적으로 뭐 중국의 일부였다는 등 뭐 아베나 일본 우익들이 요즘은 남한의 식민사학자들 돈 내주고 임나일본 부서를 거꾸로 이제 남한 식민사학자들에게 퍼뜨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이라는 가야 특별전을 했는데 그 연표에 369년 왜가 가야를 공격했다라고 버젓이 써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야마도해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근거 사료인데 그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버젓이 가야 전시에 전시하고 있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처한 이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제가 그동안 제가 속해 있는 한가람 역사 문화 연구소라든지 미래를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같은 데서 이런 문제 계속 제기한 거는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또 이 나라가 또다시 한 세기 전에 불행한 과거가 재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신동양평화론이 구현이 되려면은 지금 중국과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침략주의 정책이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이 정책 폐기하는 거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 역사만 바로 서면은 중국에다가 보세요. 당신네 책에서 우리 책이 아니라 당신네 사기 한서 후한서 당신네 중국의 책 심지어 나중에 명사까지도 명나라 정사에도 하북성뿐만 아니라 최소한 지금의 요령성 심양까지는 한국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침략을 패권주의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제 사료를 통해서 과거에 일본은 백제의 한 제후국이었다라는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밝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역사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역사적 주권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히스토리컬 라이트, 그러니까 역사적 주권을 말하는 거지 그 역사적 주권을 가지고 그 영토적 주권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역사적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중국과 일본의 그 현재의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국가의 대한민국의 그 역사 관련 국가기관들, 국가편찬위원회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그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조직들은 반드시 그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 주권을 찾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다들 거꾸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의하고 일본의 역사 침략에 동의하는 그런 이제 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박사님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내용이 알차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또 훨씬 더 깊숙한 내용, 또 새로운 어떤 지평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분 주제 발표를 듣고 나서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차례대로 소감도 말씀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환타임스 대표 김인배 대표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언론 환타임스 대표 김인배입니다. 앞서 그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 한반도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와 가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봅니다. 일단 그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의 요지는 일본의 한반도 조선 침략 안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일제로부터 우리 그 한반도 한민족이 해방됐고 독립해 있고 광복, 다시 빛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제의 어떤 침략이라든가 그들로부터의 압제는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복을 했다고 하지만 반쪽 광복에 불과한 것이죠. 남북한이 분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쪽 광복, 분단 광복의 현실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식으로 투영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핵심은 남북 통일인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광복이 아닌 통일 광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고 포괄적으로는 동양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 지난 1992년 당시에 그 대종교 김선적 종무원장 주도로 김수환 추경을 비롯한 7대 종단을 포함해서 각계 지도자 108명이 통일광복 민족회의를 발족을 합니다. 그 통일광복이란 단어 내지는 아젠다를 조직의 명칭으로 붙이고 그 방향성은 한반도 분단, 한반도의 반평화의 현실은 자본주의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 간 패권 대결의 결과다라는 기본 인식을 깔고 이 시대 한민족의 절대 과제,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얘기하면 이른바 그 독립운동이 민족의 절대 과제였다고 본다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통일운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통일운동에 뭐 여러 단체들이 무수히 많죠, 지금 남한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아주 당면한 현실을 좀 정확히 그리고 핵심적으로 바라보면 남북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최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북한 핵인 거죠.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무망하고 동양 평화 역시 가능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현실입니다. 뭐 북미 회담, 뭐 남북 회담,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요 몇 년 사이에 부지런히들 만나고 했지만 지금 그 방향도 잃고 답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팩트, 어떠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목숨 걸고 핵 개발을 한 것인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미 그 어떠한 협상도 대화도 원천적으로 성립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저 허무한 쇼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같은 조건 전제거든요. 북한에게 핵을 내놓으라 이거는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 남한에서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넘어서는 민족 진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법을 고민한 끝에 지난 2017년 4월에 아젠다를 이제 세상에 내놓습니다. 간추리면
북한 핵의 남북한 공동 관리입니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팩트에 근거한 해법인 것이죠. 지금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론이, 자, 남한이 북한 핵을 같이 관리하는 체계를 우리가 갖춘다면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주변 4대 강국을 포함해서 북한 핵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제어 장치가 되겠구나라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은 목숨 걸고 개발한 핵을 남한에 내놔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북한은 민족 진영의 아젠다로 내놓은 북한의 남북한 공동 관리 방안, 방책, 해법을 수용을 해야 되겠고요. 미국은 이 방편, 이 해법을 허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안에 대한 그 주변 사강이든 남북한 당국이든 너무나 복잡한 그 계산들이 또 얽히고 설키겠지만 현실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팩트를 토대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은 사실상 이것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 남한의 민족 진영이 부여잡고 있는 방향입니다. 덧붙여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정권의 그 운전자론, 운전대론, 이거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허구일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 지금 남한 정권, 포괄적으로 남한의 위치를 보면 미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종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눈치 보기 바쁩니다. 그러니 그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자체는 애초부터 이건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 남한 정권이 진정한 그 남북 통일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가 되려면 미국에도 북한에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의 핵심은 북한에게 평화적 해법이고 그 북한에게 평화적 해법의 핵심은 목숨 걸고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남한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일상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북한 너희들 목숨 걸고 개발한 핵 우리 남한과 평화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미국에게는 자, 한미 동맹 아니냐, 혈맹 아니냐. 우리 남한이 북한 아이들이 개발한 핵을 파괴적으로
비평화적으로 쓰지 못하게 공동 관리하겠다. 그러면 미국 너희들도 북한 핵으로부터 위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초적인 논리를 베이스로 깔고 미국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에게 남북한 공동 관리를 허용하라. 이게 이제 우리 민족 진영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부여잡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 때 안종훈 의사께서 목숨 걸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하늘 향해 부르짖었던 동양 평화도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인배 대표께서 우리 동양 평화론 얘기하자마자 제일 골치 아픈 문제를 바로 들고 나와가지고 북한 핵 문제, 통일운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호 국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 세 분 발제자스럽게 짤막하게 한마디씩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호 국장 토론해 주세요. 예, 오늘 우리 발제자님들의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 참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됐는데, 인종주의와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최근에 미국의 인종차별에 둘러싼 내용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또 같이 하더라고요. 흑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지역 경찰을 비롯한 미국 권력을 남용한 그런 경찰이나 어떤 국가가 엄청난 악당일 수가 있겠다. 그러나 반면 또 미국 경찰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백인이라기보다 시민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흑인들의 어떤 범죄를 용서해서는 또 안 되는 단호하게 처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서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과연 진짜 악당이 누구지? 그리고 누가 정말 진정한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누가 봐야 되지? 우리 편을 누가 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각자가 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백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독교나 어떤 거기서 출발한 어떤 거기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중심에 있어 있을 것이고 또 흑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살아야 되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간에 범죄라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인간적인 절박함 때문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저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평화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가 있겠다. 어차피 그런 또 생각도 들어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인종이나 종교나 정치 성향에 따른 어떤 견해가 달라져 가지고 어떤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는 무수히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떤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또 위협범을 처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어떤 입장 표명일 수 있고 또 반면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또 악으로 또 구축하는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양면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어느 편에서 섰다는 것이 사실 팔이 안으로 긋겠지만 그래서 조금 잘못됐던 것이 안중근 의사의 어떤 동양 평화론에 입각해서 아마 보니까 이거는 결코 이렇게 민족이나 어떤 애국의 어떤 발로가 아닌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패권 위주의 어떤 국제사회 질서라든지 또 변질된 어떤 정치 권력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어떤 혁명적인 어떤 행동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김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와 같은 그런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영웅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알고 깨닫는 건 있지만 사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주어진 현실이라든지 또 주변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남을 위해서라든지 특히 뭐 나라를 위한다든지 어떤 용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단순히 습단 지식만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은데, 옳고 그름, 즉 정의에 대한 판단과 그 소신 또한 또 마찬가지로 행동이 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자기들 어떤 안중근사 같은 어떤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는 없는 그런 또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안중근 사상을 듣고 제가 생각으로 생각한 거는, 앞으로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우리가 과거에 서로가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거기에서 과연 아까 안중근 사상에서 나왔던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마 어떤 화해와 용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것부터 서로가 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오늘 세종 포럼에서 또 이런 안중근 사상을 다시 한 번 더, 동양평화론을 다시 한 번 더 이 논의의 장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어떤 안중근 사상, 동양평화 사상을 어떻게 더 전파하고 또 그 어떤 사상이 진짜로 현실로 수련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를 뒷받침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전담 조직이나 어떤 상설 모임 같은 것을 어떤 마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동양평화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뭐 동양평화론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과제가 주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주제 발표하신 순서대로 해서요. 우리 구미정 박사님서부터 토론자들 이야기 중에서 또는 아까 하신 이야기 중에서 또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보태서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박사님. 김인배 선생님 대표님의 그 아주 올바른 지적 잘 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목숨 걸고 부르짖은 동양 평화론의 현재적 의미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이제 제 관심사대로 이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의 보수 기독교 이 반공주의와 결합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숙미주의와 반공주의, 그래서 분단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핵에 대한 남북 공동 관리에 대해서도 다른 두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시겠지만 저는 그저 김인배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요. 김영호 국장님께서 지식인의 허위 의식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이 말만 번드르르 하고 실천지성이 따르지 못해서 지식인이라 그러면 어느 사회든지 사회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느린 사람들인데, 안중근 의사의 의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학자에서 출발하신 그분께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몸으로 그렇게 자기 역사의 십자가에 자기를 대못으로 박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의미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또 하나의 생각은 평화의 전제 조건이 뭘까, 이런 논의와 함께 1920년대 아까 김병기 박사님께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여러 그분의 갖고 있었던 의미들이 중국의 신해혁명이라든가 다 이런 아시아의 혁명 운동들에 영향을 미친,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준 그런 맥락들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를테면 고토쿠 슈슈이 이런 아나키스트가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분이 사형당할 때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엽서에는 안중근이라고 써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쩌면 허구로서의 국가 권력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 문명 비판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기게 될 하나의 우려되는 점은 과잉 국가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그 데이터로 뽑아서 초법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전체주의, 데이터 전체주의를 피할 수 없다. 유발 하라리도 데이터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그러나 그렇게 가면 역사가 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서로 공조하면서 투명하게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다. 이런 그 문명사가들의 그 지적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전제 조건은 국가 권력의 과잉 구조 속에서 각 개인들이 종속 분자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걸 뭐 종교적인 용어로는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좀 그 인간의 삶을 옥죄는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 그 너머에 이제 여기 현실 재반 조건 그 너머에 상위적인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다시 1920년대 그 이즘의 시대에 아나키스트들이 조금 더 높은 가치에 입각해서 안중근 의사를 다 같이 존경했다고 하는 점도 또 새롭게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깊어지네요, 얘기가 자꾸. 자, 그다음에는 우리 김병기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인배 대표님께서 상당히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가들이 1945년 광복됐을 때 광복됐다고 얘기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한국을 추구했던 거지 내가 반쪽짜리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통일이 완성이 될 때까지 광복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은 이후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좌우 논쟁이 됐죠. 좌우 논쟁이 돼가지고 논쟁들을 했는데 그때 항상 한 교수가 그런 얘기가 화두가 됐었죠. 새는 좌우로 난다.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죠. 근데 좌우의 날개만 얘기했지 그 실체의 몸통에 대해서는 공감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에 난다는 멋있는 얘기로만 했지 몸통의 얘기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몸통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몸통이 뭡니까? 우리 민족의 몸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고 그 정신의 밑바탕 흐르는 원천은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민족의 동질성을 북한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뭐 물질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호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일. 그게 이제 뭘 것 같지만은 공동의 역사를 찾고 또 공동의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이 안중근 의사같이 공동의 남북에서 추모할 수 있는 또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리는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가더라도 지금 무슨 이슈를 가지고 역사 얘기를 할 것이며 어떤 인물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고민들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런 화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좀 구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김영옥 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지금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견해 가지고들 얘기하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얘기한 것 같이 동양 평화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하자는 의미고 또 하나는 평등. 아까 얘기 나온 대로 평등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이 일본의 뭐 아나키스트들도 아나키스트의 정신이 뭡니까? 평등사상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런 평등 이런 것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동양 평화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면 자 전쟁은 안 된다. 왜냐하면 공멸하기 때문에 패권주의 안 된다. 다 공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고민하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죠. 이제는 우리의 적이 남북, 미, 중 이런 것이 아니고 인류 공동의 적이 지금 나타났어요. 새로운 화두로서.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이런 것이 났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인종 가지고 따지고 이러면 앞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평등사상 인류 공영의 그런 길로 나간 그런 것을 이제 역사 교과에서 또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평화가 우리가 이제 평화를 아무리 이제 높은 가치로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게 등장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건 뭐 기본이고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떤 그 논의에 코로나19는 우리가 앞으로 상수로 놓고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쭉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이주길 박사님 마무리 겸 네,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 김인배 대표님이 이제 그 남북 분단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남북 그 통일이나 남북 화해가 동아시아 평화의 이제 선결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한국이 이제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한은 그 자본주의 체제의 진영에 속해 있었고,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동북권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이 고립되는 상황에 빠지면서 이제 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진짜 요구하는 것이 그 남북한에서 핵을 같이 관리하자라고 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뭐 긍정적이라고 보기 쉽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저는 체제 보장이라고 봅니다. 체제 보장의 관건은 결국 이제 미국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그래서 육자 회담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델에 저는 뭐 일본이 가해자가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현재 그 체제 보장이라는 그 부분은 미국과 중국과 이제 남한과 북한과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보장하는 편에서 그 전제하에서 이제 북한은 이제 핵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면 북한 당국이 진짜 바라는 거는 그 체제 보장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과연 핵과 이 바이러스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가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이제는 뭐 핵은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코로나19가 뭐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건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중국이 그런 이제 바이러스 개발하려고 하다가 뭐 이제 유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지금 예측하기 힘든데 코로나 이거를 이제 백신이 나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순환돼야 되는데 인간이 압도적인 상위에 있어가지고 인간 위에 먹이사슬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인간 위에 먹이사슬은 이제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인간이 만든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반성을 촉구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당장 뭐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뭐 코로나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참관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인류 공통의 적이 나타난 거죠 이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앞으로 이제 인류가 어떻게 잘 이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동아시아 성국이 잘 관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국장님 말씀에서는
결국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뭐 둘로 좀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관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 그 한중일 세 나라 국가 권력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근데 국가라는 건 상당히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는 민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김정 교수님이나 이제 김정기 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나키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그 아나키즘의 핵심 요체는 다 민이 주도하자는 거거든요. 민의 자치로 주도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남북 통일도 원하고 동아시아 평화도 원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민들의 그런 어떤 조직화, 자기네 국익 차원을 뛰어넘는 동아시아 전체를 생각하고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민들의 조직화가 이제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나머지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만찬 뒤풀이 하면서 계속해서 하시기로 하고요.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왜곡된 역사, 특히 뭐 신민사관이나, 우리 주변에서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그것을 전투라고 한다면 그 전투의 전략적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적 목적이 동양평화, 신동양평화론이 전략적 목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비한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종포럼 특별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